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에 재직 중인 박희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제가 요청받은 주제는 목재 도장의 기초, 목재의 재료적 특징과 도장 이해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이 범위가 좀 굉장히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오늘 좀 충분히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꼭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제가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책자 중에서 요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소개 부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책자는 미국 임산물 연구소에서 나온 도장에 관련된 책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책은 올해 지금 최근에 국내에서 좀 발간된 책입니다. 그래서 요 두 책에 있는 걸 보고 정리를 했는데요. 왼쪽에 있는 책은 이제 외장용 목재 마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장용에서 잘 견딜 수 있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실내에서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을 보존이나 재질을 유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외장을 충분히 잘할 수 있으면은 뭐 실내는 더 이제 잘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하고 이제 자료들을 좀 같이 참고로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목재 도장, 목재 마감. 그래서 흔히는 이제 도장이라고 하는데요. 도장이라고 하면은 도료를 칠해서 표면에 보통 도막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과거에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장 그러면은 뭐 코팅이라는 개념이 좀 강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 도장이라는 말보다는 목재 마감 이렇게 표현을 많이 좀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많은 이제 교재들 책자들이 나오면은 우드 피니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도장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과연 도장이 맞는지 마감이 맞는지 그러면은 마감이 저는 좀 더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재 마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제품을 만든 다음에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마감을 잘못하면은 지금부터 만들어 왔던 모든 과정이 좀 허사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감의 중요성은 뭐 더 이상 강조를 뭐 안 해도 충분히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마감의 목적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뭐 아침에 이렇게 세면을 하면은 우리 얼굴에 뭐 로션이라든지 스킨이라든지 그죠? 날씨가 또 따가울 때는 뭐 자외선 크림을 바른다든지 해서 표면에 이렇게 이제 우리 피부를 보호해 주는 문제도 있고 여기 보면 미적인 효과 그다음에 이제 표면에 우리가 좀 더 그죠? 광택이라든지 질감을 좀 더 이제 살리기 위해서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성은 목재 사용 장소에 따라서 특별히 또 요구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은 뭐 마모성이나 세척성 이런 경우를 보면은 그 마찰이 많이 생기는 바닥재라든지 그다음에 싱크대 뭐 상판이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그 그죠? 마모가 쉽게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오염 물질이 묻으니까 또 많이 닦아내야 되고 이럴 때 이제 같이 그 칠한 마감이 닦여져 나간다든지 도막이 벗겨져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성질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재 도장을 한다, 마감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제 도장을 하기 위해서 먼저 좀 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경험할 때 좀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은 좀 더 뭐 쉽게 편리하게 도장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저는 2번하고 3번. 그래서 흔히 하다 보면은 가장 중심된 부분, 넓은 면적, 잘 보이는 곳에서부터 도장을 하게 되는데요. 좀 안쪽 부분, 칠하기 어려운 부분, 좁은 곳에서 이제 넓은 쪽으로 가면 되고요. 그리고 도장은 한 번에 두껍게 도장하는 것보다 얇게 여러 번 해주는 게 가장 부착성이 가장 우수해지고 내구성을
좋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하지 마시고 얇게 여러 번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2번, 3번 같은 경우가 좀 특히 좀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또 5번째 보면은 우리가 도료, 흔히 뭐 페인트 이럴 때 보면 그 용제가 그 화재 그 위험한 용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제에 어떤 유해성, 그다음에 위험 물질이 있는지 그 반드시 확인을 해서 도장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 참고로 그 마지막에 혹시 빼먹을 것 같아서 누구나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좀 요거는 읽어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8번에 보시면은 한 번에 두껍게 칠하지 말고 얇게 여러 번 나눠서 칠하는 게 그 도막의 내구성이나 품질을 위해서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번에 그 용제가 들어간 도료 같은 경우는 화기에 그 주의를 하여야 되겠죠. 네, 요거는 이제 일반 도장에 어떤 피도물에 상관없이 어떤 도장 마감 작업을 하든지 간에 그 공통적으로 좀 이해하면은 좋을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목재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재라는 재료가 그 수종도 다양하고 같은 수종에서도 그 부위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르게 성질이 나타납니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재 도장이 제품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건축 재료 아까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뭐 조그만한 그죠 우리 소품에서부터 건축물까지 굉장히 용도도 다양하고 그 규격이나 품질 요구되는 조건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가장 그 단적으로 도장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에 맞게, 용도에 맞게, 제품에 맞게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모든 부분에 공통적으로 그 속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제 목재 도장하면은 가구 도장이 과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도장의 예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보통 투명, 불투명 이렇게 나누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투명, 불투명을 하는 데 있어서 도막이 형성되게 하는 우리가 아까 코팅이라고 했던 이런 그 부분하고요. 도막이 형성되지 않으면서 그 침투형 마감 요즘에 그 오일 스테인 이런 얘기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굉장히 다양한 게 나오게 있고요. 나와 있는 제품들이 있고 그래서 그 스테인 종류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착색 마감 그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 겉에 막이 씌워지는 게 아니고 속에 스며 들어가서 어떤 기능성을 부여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습기는 통과가 되지만 물방울은 잘 스며들지 않게 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마 도막 형성시키는 도장 방법하고 침투형 마감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은 그 도장의 기본 방법 가장 두 가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재 도장은 이제 다른 재료하고 다르게 그 일반 우리가 금속이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재료는 보면 우리가 그 등방성 재료라고 합니다. 방향별로 성질이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목재는 그 방향별로 성질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성질뿐만 아니고 색상이나 무늬나 그 재질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재 도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그 목재의 장점을 가장 잘 드러내게 해서 그 목재 특유의 어떤 색상이라든지 질감을 좀 나타나게 하는 게 그 목재의 목적이니까 불투명 도장은 사실 목재를 쓸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목재 도장의 특징은 목재 결이나 무늬가 나타나게 하는 이제 투명 도장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의 그 수종을 크게 이제 우리가 침엽수, 화렵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설명하기는 너무 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침엽수는 그 나이테가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침엽수는 이제 가도관이라고 하는 성분이 이제 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가 그 나이테 춘제, 추제 이렇게 좀 더 설명드릴 텐데요. 그래서 그 나이테가 좀 선명한 반면에 화렵수는 세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무늬 섬유가 배열된 상태가 상공재, 황공재, 방사공재, 문양공재 쭉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런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화렵수가 일반적으로 침엽수보다는
굉장히 다양하고 좀 더 그 아름다운 뭐 무늬결을 질감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반드시 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침엽수보다는 좀 더 다양하다. 그래서 이제 보통 화렵수가 우리가 이제 공예품이나 가구재나 그 고급 마감재에 이제 화렵수를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렵수는 전반적으로 침엽수보다 좀 무겁고 그 좀 강하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재를 보시면 이제 심재, 변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재 그 세포가 이제 배열된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늬를 우리가 보통 뭐 목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목리 종류도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목재공학 하시는 이제 전공 과목에서 좀 다루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다는 이런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재의 색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따뜻한 느낌을 주는 황색 계열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색이나 우리가 보통 밤색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을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은 목재는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무늬결이 밑에 3개의 사진이 있죠. 그 횡단면 위에서 보시면은 나무의 그 나무 길이 방향을 이렇게 수평으로 절단된 나이테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나이테가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 횡단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나무 중심에서부터 숲이 있는 쪽으로 자른 면이 우리가 방사단면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 나이테의 그 접선 방향으로 자른 부위를 접선 단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목재는 접선 단면 목재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방사단면으로 나타나는 목재를 우리가 정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사단면이 나타나면 정목, 보통 이제 접선 단면이 나타나면 이제 판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횡단면은 흔히 볼 수는 없습니다. 일부러 제재해서 사용하지 않는 한 굉장히 좀 좁은 면적을 나타내는데요. 보통 횡단면에 이렇게 많은 공극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재소에서 목재를 제재할 때 어느 방향으로 따르느냐에 따라서 아까 그 T가 이제 접선 방향이고요. R이 이제 방사단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A 결로 자른 목재가 우리가 방사단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목재를 우리가 정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C번처럼 돼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판목, 밑에 오른쪽에 그림 있죠. 그래서 그 판목, 그 다음에 이제 B번이 되면은 정목하고 판목하고 한 중간 정도, 나이테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추정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A, B, C에 따라서 목재의 성질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무늬도 다르지만 그 목재가 수축 팽창하는 그 휘어지는 성질이 또 이제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부터 목재 선택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위적으로 우리가 A만 고르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목재가 어떻게 수축 팽창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진 추가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횡단면에서 보면은 마크라고 하는 나무의 숲입니다. 숲이가 있고 숲이 바로 안쪽에 밝은색 부분이 이제 우리가 변재라고 합니다. 쉐부드 변재가 있고요. 변재 안쪽에 동그랗게 색깔이 좀 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허투드에서 이제 심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재 한 중심에 우리가 심수라고 하는 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테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얼리우드 레이트드에서 우리가 나이테에서 밝은 부분 이걸 우리가 보통 춘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이테에서 진한색 부분 여기를 우리가 이제 추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에 보시면은 밝은색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진한색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춘재, 추재, 얼리우드, 레이투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런 무늬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판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목재의 아까 앞부분에서 접선 단면이 요 접선 단면이 드러난 요 부위로 제재를 한 목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목재를 아까 그 횡단면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세포가 다양하게 이제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를 다루는 우리 학문을 우리가 목재 해부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쪽 부분에서는 수종별로 이런 성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수종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좀 목재 횡단면에 공극 배열이 다양하게 돼 있다. 이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극의 유무에 따라서 목재 수분을 흡수하고
그 다시 또 방출하고 하는 성질도 달라지고, 이제 수축하고 팽창하는 성질도 달라지고, 무늬 결도 달라지고, 색상도 이제 달라지는 그 주 원인이 이렇게 이제 목재 세포 그 배열이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조금만 이제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목재는 무수히 많은 이런 공급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실내 뭐 온습도 조절을 한다든지 실내 어떤 소리를 또 흡음을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어떤 구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또 목재가 좀 더 가볍게 그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아까 그 목재의 그런 해부학적인 어떤 조직으로 인해서 목재의 장점이자 굉장히 큰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재를 우리가 실내에 사용했을 때 어떤 습도 조절을 한다든지 그 뭐 향기 목재 천연 향을 내보내 준다든지 소리를 흡음한다는 이런 분이 굉장히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런 그 목재 방향별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수축 팽창이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도장을 해서 표면에 도막이 입혀졌을 경우에 도막과 목재가 그 수축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도막에 주름이 간다든지 도막이 갈라진다든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도막이 벗겨지는 이런 현상을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게 그 목재의 장점을 가장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이제 도장 방법을 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재 도장이 다른 재료에 비해서 그 어려운 이유도 결국 여기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재는 그 실내 습도가 있으면은 습기를 빨아들이고 물이 있으면은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재를 보통 친수성 재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습도 조절에 그 좋은 기능도 있지만 문제는 이로 인해서 목재가 수축과 팽창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결함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재는 이렇게 이제 크게 수분도 뭐 자연수, 결합수, 구조수로 나누는데 이건 좀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재의 수축 팽창에 영향을 미치는 수분은 이제 결합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목재 일반적으로 수축률은 화렵수가 더 크게 됩니다. 그리고 변재가 더 크고요. 무거운 물재, 고비중재, 무거운 나무가 수축 팽창이 더 큽니다. 그러면은 수축 팽창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좀 가벼운 나무, 침재, 침엽수를 이용하면은 좀 더 이런 부분은 뭐 개선할 수 있겠지만 그건 뭐 침엽수를 사용하느냐 화렵수를 사용하느냐 어떤 특정 수종을 사용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개인의 어떤 취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방향별로 아까 접선 방향, 방사 방향, 소물 방향 했을 때 이렇게 방향별로 수축 팽창 비율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접선 방향이 수축 팽창을 100으로 봤을 때 섬유 방향 한 400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2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 접선 방향이 나타나는 목재가 아까 그 판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판목이 수축 팽창이 가장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섬유 방향이 나타나는 목재가 우리가 그 방사단면입니다. 목재에서 정목이라고 하는 재료가 이제 그 섬유 방향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 판목을 쓰느냐 정목을 쓰느냐에 따라서 수축 팽창 비율이 이렇게 크게 다르게 됩니다. 이걸로 이런 원인으로 해서 목재가 이제 이렇게 휨이 생기고 갈라지고 틀어지는 원인이 여기서 생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목재가 그 사용 장소에 맞게 건조를 해서 사용을 하면은 습기나 수분의 영향을 좀 더 적게 받겠죠. 그래서 목재를 그 사용할 환경에 맞는 함수율까지 건조를 해서 우리가 제품 도장을 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우리나라는 국가 표준 함수율이 평양 함수율 12%입니다. 우리나라 사계절 12개월을 평균을 했을 때 그 함수율, 목재가 가지고 있는 함수율 한 12% 정도가 되고요. 이때 조건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그 습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습도는 한 65%, 그 온도가 한 21도 정도일 때가 목재가 한 12%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건강습도라고 하는 범위가 있죠. 보통 건강습도는 습도 한 40%에서 그 70% 범위를 건강습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후 조건이
사실 이런 건강습도 범위 안에 드는 어떻게 보면 환경이 굉장히 좀 좋은 환경인데요. 우리나라가 마침 근데 봄하고 여름, 그러니까 겨울하고 여름철에 좀 습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목재가 거기에 따라서 수축 팽창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평균 한 12% 정도 국가에서 표준으로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됩니다. 우리보다 습도가 좀 더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로 그 미국 임산물 연구에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목재 그 습도, 그러니까 수축 팽창 비율을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지금 몇 가지 한 서너 가지만 보겠습니다. 왼쪽에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그 비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가구나 인테리어 마감재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노도밤나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수종 같은 경우는 접선 방향의 수축 팽창 수축률이 한 11.9%가 됩니다. 근데 반면에 쭉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밑에서 두 번째, 우리가 보통 건축재료, 외장용 건축자재나 가구재료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통 이제 적산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웨스턴 레드 시다라고 하는 적산목의 경우는 수축 팽창률이 방사 방향은 2.4%, 접선 방향 5%니까 위에 있는 비치에서는 굉장히 치수가 좀 안정적인 목재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위에서 둘레 여섯 번째 보시면 오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레드 오크, 화이트 오크 하는데 오크 같은 경우는 한 방사 방향이 4%, 접선 방향이 한 8.6% 정도. 그래서 목재 수종에 따라서 이렇게 수축 팽창 비율이 이제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페이지도 우리가 흔히 좀 많이 쓸 수 있는 목재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른쪽에서 밑에서부터 쭉 다섯 번째 티크라는 목재가 있습니다. 티크가 고급 가구나 인테리어에 요새 뭐 굉장히 좀 비싼 목재 수종 중에 하나가 속하죠. 이 목재를 보시면은 방사 방향에서는 수축률이 한 2.2%, 접선 방향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쭉 나와 있는 목재 중에서 아마 가장 치수 변화가 작은 목재죠. 그러니까 이런 티크가 고급 가구재로 사용됐던 이유는 티크를 이용해서 가구를 만들었을 때는 수축 팽창이 다른 목재에 비해서 좀 더 적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하자나 변형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확률이 훨씬 더 적은 재료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수종을 선택할 때 그 참고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초 그냥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어떤 비교를 나타낸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보통 그 목재를 이용한 제품을 만들 때 옥 외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함수율이 우리나라 국가 표준 함수율이 아까 12%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12%보다는 좀 더 높아도 되는 반면에 실내용은 12% 이하로 건조를 해서 우리가 가공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요 범위를 넘어나게 되면은 이제 목재가 함수율이 더 낮아지게 되면 이제 수축을 하는 줄어들게 되고요. 이 부분보다 습도가 높아지면은 습기를 흡수해서 목재 치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고 줄어가는 과정에서 그 변형이 오고 표면에 칠한 그 도료 도막이 이제 또 마찬가지로 같이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우리가 보통 함수율을 계산할 때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그 보통 목재 안에 그 함수율이 0%인 목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오븐에 넣어서 완전히 건조를 하지 않은 한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모든 목재는 약 한 10% 전후에 그 수분을 내부에 갖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12% 정도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이제 발표됐던 자료인데요. 그 왼쪽에 그 웨스턴 레드시드 아까 그 삼나무라고 했던 적산목이라 하는 목재는 지금 비중이 22.4 밀도입니다. 밀도가 22.4인 반면에 쭉 밑으로 내주면은 그 레드오크는 밀도가 한 42.5, 밀도가 한 거의 2배 정도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밀도가 낮은 목재에서부터 높은 목재로 갈 때 그 두 번째 줄에 보면은 페인트 홀딩 캐릭터리스틱에서 도장 적합성 이렇게 뭐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 1번이 가장
도장 적합성이 베스트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워스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적산목 같은 경우 그 1인 반면에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오크 같은 경우는 4나 5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재가 비중이 커지면 무거우면 무거운 나무일수록 도장 적합성은 전반적으로 좀 나빠진다. 그 이유는 무거운 나무가 치수 변화가 더 커지게 됩니다. 수축 팽창이 가벼운 나무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재다. 그래서 그런 재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에 보시면은 커핑에 대한 저항성입니다. 그 나무 판목을 많이 쓴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판목이 이렇게 동그랗게 좀 휘어지는 현상입니다.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휘어지는, 우리가 보통 커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현상도 보시면은 가벼운 목재 레드시다 침엽수재는 보통 1에서 2 정도가 되는 반면에 그 좀 무거운 화렵수재로 가면은 2, 4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무거운 목재는 수축 팽창이 전체적으로 좀 더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도막을 형성했을 때 도막이 많은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늘고 줄고 하는데 그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좀 더 그 도장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목재는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맨 위에 사진 보시면은 밝은색 우리가 목재에서 횟수가 지나면 목재는 이렇게 회색 톤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두운 색 목재도 시간이 지나면 회색 톤으로 변하고 밝은 색 목재도 시간이 지나면 회색 톤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5개 오랫동안 노출 바로 밑에 사진 가운데 있는 사진인데 위에는 반듯한데 밑에는 울퉁불퉁합니다. 이 부분은 그 같은 목재를 위에는 가리고 밑에는 노출시켜서 8년 동안 5개에다 방치를 했더니 그 가려졌던 부분은 좀 그대로 유지된 반면에 그냥 그 비바람에 노출된 목재는 이렇게 나이테를 따라서 그 울퉁불퉁하게 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이제 풍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5개에서 자외선이나 바람이나 비나 이런 걸로 해서 목재의 그 조직이 좀 느슨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 4개 사진도 아마 요걸 이제 모식화해서 나타낸 건데요. 좀 이 부분은 그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앞에 연속인데, 그래서 목재에 지금 맨 밑에 보면 10이 있고요. 위에 보면 100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25년에서 목재가 10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변했는가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부의 색상을 보면은 초기의 나무 색상이나 100년이 지난 다음의 색상이나 목재는 색상은 거의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반면에 밖에는 이렇게 다 회색빛으로 변하고 갈라지고 터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가 그 위에 초기 맨 처음에 오리지널 사이즈에서 100년이 지나서 마지막 이제 사이즈로 해서 치수가 좀 더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시험했던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보면 파인, 퍼, 레드우드, 그래서 우리 뭐 소나무나 전나무나 뭐 메타세카이어라고 하는 레드우드나 이런 스프루스나 이런 침엽수재의 경우 한 100년이 지났을 때 한 치수가 한 6.35mm 정도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조사된 것 중에 최고로 많이 그 닳아서 없어진 걸 봤더니 그 아까 그 적산목에서 100년 동안에 한 8분의 5인치 뭐 대략 한 16mm 정도 되는 거 16mm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크 같은 경우 고비중 무거운 나무 오크 같은 경우 한 8분의 1인치 이렇게 해서 그 오래 풍화에 있다고 해서 썩지 않으면은 이렇게 목재의 재색은 안에서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도장을 하는 목적은 결국 이런 현상을 좀 더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도장을 하는 표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아까 도장을 한다고 도장의 목적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목재가 밖에 색이 이렇게 회색으로 변했다고 해서 뭐 썩었다고 할 것이 아니고 사실 표면만 갈아내면은 그죠 아주 더 고급스러운 그 치수가 안정적인 어떤 소재를 우리가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재라고 해서 또 굉장히 이제 소중한 재료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목재가 그 풍화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이제 생물학적인 열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곰팡이나 이제 그 목재 부우균, 목재를 썩게 영양분도 먹고서는 이제 균들이 치매가 일어나면은 목재가 썩거나 뭐 흰개미 얘기 많이 또 들어보셨죠, 그죠? 어떤 곤충이나 어떤 균에 의해서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목재가 푸석푸석하게 이제 그죠 앞에 있는 사진하고는 다르게 속에까지 좀 이제 부식 그죠 부패 일종의 우리가 부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썩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 도장을 하는 목적도 이런 부분 그죠? 생물학적인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도장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도장에 대해서 그 목재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마치고요. 목재 마감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목제품을 만들었을 때 도장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도막이 형성되게 하는 마감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막이 형성되지 않고 그 표면에 침투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뭐 니스칠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니스보다는 이제 원래 영어는 이제 바니쉬, 그다음에 이제 뭐 페인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페인트나 이제 바니쉬는 표면에 그 막을 형성해주는 우리가 이제 코팅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침투형 마감은 그 막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발수제, 발수성 보존제, 뭐 천연 오일, 그 다음에 반투명, 침투성 마감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보통 요새 흔히 이제 우리 시중에서 얘기하는 스테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요 반투명, 침투성 마감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요새 이제 좋다고 할까요? 품질이 개선된 좋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테인 안에는 이제 이런 발수제나 보존제가 이미 또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같이 갖춘 이제 그 제품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반투명이라고 한 거는 그 스테인의 목적 중에 하나는 목재의 무늬 결을 완전히 가려주는 게 아니고 목재 결이나 무늬는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표면에 착색을 해서 그 결이 좀 더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이제 드러나게 하는 목적이 있고요. 반면에 우리가 페인트 그러면은 그 유색 그 안료가 이제 많이 포함이 돼가지고 목재 무늬 결을 다 이제 가려주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페인트 투명 페인트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페인트 그러면은 그 두껍게 막을 형성해서 목재 결을 이제 가려주는 부분, 보통 이제 니스 그러면 이제 투명 도료의 어떤 대표적인 그 사용처가 됐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막을 형성하는 도장 방식보다는 그 막이 형성되지 않는 어떤 이제 침투형 마감으로 좀 흐름이 좀 많이 바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페인트나 그 오른쪽에 이제 목재용 착색제 우리가 이제 스테인이라고 하는 그 수성이나 유성 제품들이 나오게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밑에 보면 MSDS를 좀 참조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그 메테리얼 세이프티 데이터 시트라고 해서 물질 안전 보건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 성분을 보면은 여기에 그 유독 물질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다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제 뭐 친환경이 이제 필수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유독 물질이나 유해 물질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초연 페인트는 그 독성도 낮고 뭐 환경에 대한 충격도 적고 그렇지만 좀 가격이 좀 고가라든지 건조하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천연 오일 성분은 그 건조가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VOC 함량이 높을 수도 있다는 거는 그 VOC라는 거는 거기서 나는 그 냄새, 우리가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천연 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소나무 그러면 소나무 향, 편백나무 그러면 편백나무 향, 그래서 이런 향 때문에 그 VOC가 높을 수 있는데요. 요거를 반드시 유독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는 그 없는 그런 그 성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독성 VOC는 이미 이제 그 성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물질은 또 이제 천연 페인트는 그 천연의 향 때문에 또 사용하는 그렇지만 반드시 독성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두 가지 도장 방법 중에 그 도막 형성하는 그 도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막 형성하는 대표적인 그 도료는 우리가 뭐 쉘락이나 레커나 아니시나 보통 이액형 도료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그 페인트 가게 가시면은 목공용 도료 그러면은 보통 이런 도료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거에 이제 유성 우리가 뭐 신나를 많이 쓰는 도료를 사용했다면 최근에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그 수성 도료로 이제 흐름이 이제 바뀌고 있는 추세고 해서 수성 목공용 수성 도료가 또 다양하게 이제 그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 수성 마감재를 또 구분할 수 있는 게 수성 마감재를 만드는 핵심 그 원료, 이제 합성 수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지가 이제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나누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알키드 수지나 아크릴, 멜라민, 우레탄 수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 이제 용기에 보면은 이제 주성분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목재용 고급 뭐 이액형 도료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 우레탄 계열 수지가 이제 많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어떤 이제 폴리우레탄 수지를 했을 때 좀 단단한 좀 내구성 있는 도막이 이제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가구 제품 할 때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 이제 우레탄도 또 종류가 이제 다양하게 있고 여기에 따라서 그뭐 가격이 좀 많이 또 달라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시중에 국내에서 나와 있는 도료 중에 끝에 무슨 탄자가 붙어 있으면은 이 도료는 우레탄 수지를 주 성분으로 한 도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용재를 사용해서 하는 막을 형성하는 이제 도료는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VOC 그 유해 물질에서 벤젠이나 포름알데하이드나 툴루엔이나 자일렌, 메틸렌, 스틸렌, 아세트알덴 이런 그 발암 물질이 이제 포함됐는지 안 들었는지 이제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최근에는 이제 친환경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런 이제 도료도 거의 뭐 친환경이 아니고서는 그 이제 시중에 이제 나올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됐는데요. 그렇더라도 또 한번 확인은 좀 필요하다 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 DIY 가구나 집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가구를 제작할 때 그 좋은 목재를 이용해서 그 도장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또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내 공기질법도 굉장히 이제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라고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도막을 형성하는 그 도료들은 과거에 좀 보통 우리 붓으로 스프레이로 많이 칠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도막은 언젠가는 밑에 사진처럼 깨지거나 벗겨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내에서 잘 유지 관리를 하면은 좀 더 장시간 유지가 되겠지만 도막은 목재가 그 실내에 놓여 있는 환경의 습도나 수분의 영향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표면에 칠해진 도막이 같이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해야 되는데요. 그 하는 과정에서 그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오랫동안 그 잦은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언젠가는 이렇게 이제 벗겨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도막이 두꺼울수록 내 마모성과 내 우수성이 우수한데 이때 이제 도막이 두껍다는 거는 한 번에 두껍게 칠하면은 더 빨리 깨지고 더 빨리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도장은 얇게 여러 번 할수록 마모성과 내구성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할 때는 그죠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이 형성되는 도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도막이 이렇게 깨진 게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도장은 그죠 비용이 많이 들고 작업이 불편하고 수명이 짧고 특히 모기에서는 그죠 몇 년, 뭐 1, 2년을 보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장용으로 사용한다고 할 때는 이런 막을 형성하는 도장은 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막을 형성하는 도장은 아까 그 공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던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렇게 4가지의 소지 조정, 하도, 중도, 상도 이렇게 그 공정이 필요한데요. 경우에 따라서 도막을 얇고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 중도나 상도가 2번이나 3번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가구 제품들을 보면은 우리는 도장을 6번 했다, 7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얇게 여러 번 했다는 거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거고요. 그래서 그 목재 도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지 조정에서 목재 표면이 그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세포 구조나 방향, 배열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요 면을 우리가 매끄럽게 그 이제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4번에 보시면은
소지 조정의 가장 중요한 공정은 주로 이제 연마, 샌딩 작업을 해서 연마를 해서 우리가 그 고온 면을 이제 만드는 게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온 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하도, 중도, 상도에서도 곱게 나오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면이 곱고 그 깨끗할수록 도막의 부착성이 이제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연마는 이제 이렇게 소공이나 기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거친 연마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곱게 연마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한번 설명드리고 해서 요 소지 조정이 된 다음에 위에 보시면 표백, 착색, 눈매금 이런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 수종이 그 공국이 많고 그 홈이 그러니까 내부에 공간이 많은 목재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도장을 칠하게 되면 도장이 속 안으로 다 스며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도장이 이제 스며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우리가 뭐 퍼티 작업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눈매금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색이 좀 이색이 있거나 붉은이랄 때 뭐 표백이나 이제 착색을 통해서 이제 소지를 균일하게 메꿔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소지 준비가 되면 하도 도장 우리가 이제 가장 뭐 밑칠 이제 기초 도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밑에 우드 실러, 샌딩 실러, 마감 도장 한 거는 기존에 시중에서 이제 도료에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드 실러라고 써 있는 도료는 아 얘는 하도용이다. 그다음에 샌딩 실러라고 명칭이 돼 있는 거는 얘는 하도한 거 위에 그 위에 칠하는 중도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도는 이제 그 소지 조정된 거 위에 그 면을 곱게 그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도 도장은 목재가 수축 팽창을 함에 따라서 같이 수축 팽창을 하게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보면 3번에 상도 중도보다 유연성 있는 도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목재하고 접착이 잘 돼, 부착이 잘 돼서 그 목재가 수축 팽창함에 따라서 같이 얘가 좀 잘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그 해주는 역할을 그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도막 위에는 좀 비교적 두껍게 이렇게 이제 도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도를 한 다음에 바로 중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도 도장이 그 완전히 건조가 된 다음에 이제 연마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연마는 이제 샌드페이퍼 뒷면에 보시면은 그 연마지 번호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클수록 고온 연마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목공용 할 때는 우리 시중에 뭐 180번, 220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그 어떤 취향이고 작업자의 뭐 그죠 선택에 따라서 나는 아주 곱게 하겠다 그러면은 그 연마지 번호를 뭐 320번이나 이제 400을 쓸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두껍게 칠해진 도막을 그 중도 도장이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연마지를 이용해서 그 곱게 연마를 해줍니다. 그래서 연마가 완료되면은 그 후에 이제 또 중도 도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는 이제 상도를 최종 마감 도장을 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에서 그 가장 이제 평활하게 만든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상도를 하기 전에 이제 곱게 최종 연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최종 그 다음에는 이제 연마 단계가 없기 때문에 그 가장 곱게 해서 연마는 뭐 400번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연마지는 뭐 800번, 뭐 1000번도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목공용에서는 보통 이렇게 한 200번에서 400번 사이에서 우리가 하도, 중도 이렇게 연마를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도 도장하고 연마하고 건조가 완료되면은 이제 최종 마무리 공정으로 이제 상도 도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도 도장은 그 어떤 제품의 완성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광택이나 색이나 이런 거를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막은 결국 이제 물이라든지 습기라든지 어떤 뭐 다른 우리 집에서 뭐 음식물이라든지 뭐 스크래치라든지 여기 이제 노출이 되는 면입니다. 그래서 도막 성능이 우수해야 되고요. 그래서 상도 도장이 하도 중도보다는 조금 더 고급 도료, 비싼 도료 뭐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도 중도를 빼고 우리 상도만 갖고 칠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도장이든지 막이 하나의 막만 형성이 돼서는 그 내구성, 그 품질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도장은 최소한 이렇게 한 3회 이상 그 도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도, 중도, 상도 하는 동안에 건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도료가 그 신나를 많이 섞은 그 희석제를 쓰는 도료를 이용했던 이유는 그 신나가 어떤 성질이 있죠. 그 휘발성이 강하죠. 아무튼 빨리 말라야
또 연마하고 그 다음 칠하고 또 연마하고 그 다음 칠하기 위해서 또 이제 신라가 많이 들어간 이제 도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도료는 어떤 화재 위험성이라든지 이제 어떤 실내 공기질 오염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대신 이제 천연 도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건조 시간이 중간중간에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장을 완성시키는데 적어도 한 3, 4일 이상이 이제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일정이나 공정이나 그 경제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도장 방법을 이제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도막 형성용 도장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맨 아래쪽 밤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목재 표면입니다. 그래서 목재 표면은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미세한 요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철 구조를 막아서 그 평활한 막을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막을 씌울 때는 막이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얇은 막이 여러 개 있을수록 더 그 내구성이 좋아진다. 그래서 요거 얘를 이제 하도, 중도, 상도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색깔을 넣어서 도막에 색을 넣어서 그 착색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거는 이제 상도를 아까 이제 한 번이 아니고 상도를 2회 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도장은 하도, 중도, 상도 3번을 해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도를 2번 한다든지 중도를 2번 한다든지 해서 전체 도장 횟수를 더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려줄수록 비용이나 시간이나 이런 게 또 이제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막을 형성하는 거는 얇은 막을 여러 층을 형성해 줄수록 내구성은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가구 공장에서 그 가구를 만들 때 도장했던 그 표를 제가 하나 구해서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은 처음에 소지 연마하고 눈매금을 하고 그래서 옆에 보면은 연마지 샌드페이퍼 번호 있죠. 여기서는 이제 이 회사에서는 120번이나 180번 연마지로 연마를 해서 소지 조정을 하고 눈매금 목재 표면의 공극을 이렇게 이제 그 메꾸고 그다음에 하도는 여기 보면 우드 실러라고 돼 있죠. 그죠? 하도용 도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도를 하고 또 이때는 연마를 할 때 240번 연마지로 연마를 하고 그다음에 중도를 하고 그래서 중도에 보면 샌딩 실러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중도형 도료 칠하고 또 연마를 240번에서 320번 연마지로 연마하고 그 위에 도막에 착색을 했습니다. 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목재는 전혀 염색이 안 된 거죠. 목재 도막을 벗겨내면은 목재는 천연색이 그대로 있고 요 막에다가 이제 착색을 한번 한 다음에 그 위에다 마감 그 상도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보통 도료 중에 클리어라고 써 있으면은 클리어는 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명 도료 그러면은 보통 클리어 무슨 상품명에 클리어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얘는 투명 도료다 해서 여기는 그 도막에다 착색을 했기 때문에 그 맨 위에 상도로 그냥 투명 도료를 한 번 더 칠해준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막을 형성하는 도장은 도장 횟수가 굉장히 여러 번, 그 사이사이에 또 연마 공정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공정이 좀 복잡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침투형 도료가 되겠습니다. 아까 그 스테인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얘는 굉장히 또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방법이 또 최근에 선호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금 그 스테인은 도장을 여러 번 해서 막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목재 표면에 골고루 잘 침투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처리된 거하고 안 봤을 때 목재가 물을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는 반면에 이런 발수제가 포함이 되면은 물은 침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기는 통해서 나무는 숨을 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제 발수성 보존제가 있고요. 지금 뭐 오일이 있고 이제 착색제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착색제는 이런 아까 그 보존성, 그 곰팡이 방지라든지 뭐 자외선 방지가 같이 이제 그 포함된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선택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반투명 착색제도 또 수성이 있고 유성이 있고 알코올용성입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그 수성 스테인, 뭐 전에는 이제 오일 스테인, 했는데요. 그래서 오일 스테인이 좀 건조가 좀 오래 걸리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은 이제 침투는 좀 잘 되는 반면에 이제 건조성이 약간 수성보다 그 느린 경향이 있는 오일 스테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그 환경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수성 스테인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그 선택을 그 적당하게 이제
뭐 상수 뭐죠?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착색제라는 거는 그 침투에서 도막을 형성하지 않는, 그리고 목재의 무늬나 결이 그대로 드러나는 제품, 그리고 수분의 침투는 뭐 100% 막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물방울이 들어가는 건 막고 내부에 있는 공기는 통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요새 의료 섬유 중에 그 뭐 고어텍스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기능성 섬유처럼 그 목재가 숨을 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물론 이제 그런 안료나 염료 이런 착색제를 첨가해서 그 색상을 밝기를 이제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색상이 나와 있는데, 이 착색제는 목재의 결은 완전히 숨길 수는 없다. 칠하면 칠할수록 결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착색제의 경우는 그 아까 도막을 형성한 거 같은 경우는 한 1, 2년인 반면에 그 최장 뭐 6년에서 8년 이상도 그 성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겉에 막이 형성되면 벗겨지면 그만이지만 요즘 스테인 개념, 착색제 개념은 막이 형성된 게 아니고 표면에 스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막이 벗겨질 염려가 없고 목재의 어떤 그 성능을 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에 불투명으로 색을 더 진하게 염료 알료를 넣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불투명도 나무의 결과 색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투명 착색제를 2번, 3번 칠한다고 해서 결이 완전히 가려지는 게 아니고 결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렇게 이제 색이 좀 그 불투명하게 갈수록 그 5궤에 있는 경우는 이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좋기 때문에 보통 2번 이상 도장하면 우선 성능이 발휘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침투형 마감제는 아까 그 도막 형성형 도료와 달리 막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목재 표면에 이렇게 안료나 염료가 그 공급 사이에 스며 들어가서 이제 착색을 시켜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투명은 요 마찬가지로 투명이 들어가서 그 이제 침투가 돼서 목재 내부에 그 수지가 이제 침투되어 있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공정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소지 조정을 해야 되겠죠. 표면을 깨끗하게 그 연마해서 그 이물질이나 표면을 곱게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면이나 천 이런 데 그 붓이나 그 스테인 마감제를 따라서 이제 표면에 이제 발라줍니다. 우리가 그 문질러서 표면에 스며 들어가게 이제 발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목재의 결 방향을 따라서 그 좀 발라서 충분히 그 속안으로 스며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한 번 어느 정도 침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약간 속으로 스며 들어간 다음에 그 2번째 한 번 더 칠을 해주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1차에서 칠하는 게 완전히 마르면은 끈적끈적한 이런 그 성분하고 막혀 있기 때문에 잘 침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1차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그 어느 정도 스며 들어가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며 들어가지 않은 거는 반드시 또 닦아줘야 됩니다. 과량으로 남아있는 거 닦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표면에 끈적끈적한 현상이 좀 더 오래 그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거 닦아내 나중에 그런 끈적끈적할 때는 닦아내기도 더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며 들어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마른 천으로 한번 좀 깨끗이 문질러서 닦아주면은 그 과량의 그 침투됐던 거는 이제 제거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에서 나온 자료로는 한 2회 정도 처리했을 때 그 한 8년 정도까지 그 수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감재 선택은 이렇게 이제 왁스든 뭐 바니쉬, 니스라고 하는 아까 투명이든 이액형 마감재가, 그러니까 이게 도료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레탄 도료 하듯이 도료나 이제 수성 마감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구 연한이 쭉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막을 형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내수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이렇게 막을 형성하는 게 이제 내수성은 좀 좋겠죠. 니스나 이액형 마감 좋지만 그 밑에 보시면 안전성이나 그 복귀 가능성, 나중에 다시 재도장할 때 그 복귀 가능성이, 그죠? 5번이 매우 좋음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그죠? 그 아까 그 침투성은 다시 재처리가 수월한 반면에 막을 형성한 거는 나중에 재처리할 때 막을 다 벗겨내기 때문에 그죠? 다시 재도장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러니까 여기 장단점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자, 이거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그 미국에서 나왔던 책 중에 왼쪽에 보시면은 워터 리펠런트 프리저베이티브스에서 발수성 보존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브러쉬로 했을 때 비용은 적게 들고 보통 유지 관리는 한 1에서 3년마다 해야 되는 이런 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 반면에 쭉 밑에서 그 바니쉬가 있습니다. 이게 도료입니다. 그죠? 막을 형성하는 도료의 대표적인 우리가 그 바니쉬 칠했을 때는 미니멈 최소 3코트 되어 있습니다. 그죠? 3번 정도 하도 중도상 3회 정도 도장을 해야 되고요. 비용은 하이, 비용은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유지 관리비, 마찬가지로 유지 관리비 하이고요.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재처리 하는데도 최소한 그 2년 또는 이제 도막이 깨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바로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위에 거 한번 보시죠. 위에 거 보시면은 세미 트랜스퍼런트 스테인에서 반투명 착색제입니다. 그래서 이 반투명 착색제는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브러쉬로 발라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지비가 적거나 한 중간 정도. 그 다음에 그레인 비지블, 목리가 그대로 다 이제 드러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지관리 비용도 적고, 그 다음에 이때는 한 3년에서 6년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은 페인트나 소리드 컬러 스테인. 그래서 아까 아주 불투명 페인트로 막을 다 씌우든지 그 소리드 컬러 스테인, 아까 이제 소리드 컬러 그러면은 우리가 불투명 착색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테인 중에서 그 색상이 진해서 나무 결을 좀 많이 은폐할 수 있는 이런 스테인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 브러쉬나 이런 도장을 하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한 7에서 10년, 그죠? 3에서 7년 콜스테인. 그래서 그 외장용일 때 이제 요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외장에서도 아주 이제 불투명해서 자외선을 차단시켰을 때는 이렇게 이제 한 7에서 10년까지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투명을 한다든지 막을 씌웠을 때는 그죠? 막은 깨지면 그 이제 성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막을 형성하는 도장 방법을 택할 건지 막이 형성되지 않는 그 침투성을 할 것인지는 이제 그 제품의 사양이나 용도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막을 형성하는 도장하는 방법이 좀 더 기능이나 기술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붓이나 막을 형성하는 거는 좀 흘러내리거나 도막에 주름이 잡히거나 얼룩이 생기는 현상이 좀 많은 반면에 그 침투성 도료는 우리가 문질러서 스며들게 하고 이제 그 걸레질하듯이 닦아내면 되기 때문에 그 좀 더 쉽게 그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장 방법은 크게 그렇게 막을 형성하는 도장, 그 다음에 침투형 도장, 그리고 이제 시중에 그런 제품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용도에 맞게 그 좀 취사 선택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데